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어 검찰개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개혁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휴일인 어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오촌 조카 조모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조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확진된 이후 총 9건이 발생했고 지난 주말엔 추가 발병이 없었습니다. 어제 충남 홍성군 도축장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축산 1번지로 꼽히는 충남과 홍성 농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중형급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민탁이 모레 밤사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서 3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건국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는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북중 공조를 과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 전 부산에서 10대 청소년이 또래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뒤 피해 학생은 정신질환과 행동장애까지 앓게 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CCTV 영상을 YTN에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운집했습니다.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집회였는데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일정과 연관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지난 16일 처음 열렸습니다. 첫 집회에 참석 인원은 600여 명이 전부. 하지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집회 참여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주말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제6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5천여 명으로 참석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치 검찰!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전하고 또 이를 검증 없이 언론이 받아썼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치 검찰, 정치 판사, 그걸 대변하는 쓰레기 언론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그리고 7차 집회에는 앞선 집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한 인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 개혁을 내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조 장관 지지와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6차와 7차 집회 사이 이뤄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리고 대통령의 검찰 수사 공개 비판이 집회 참여에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족들의 인권을 무차별히 밟아버렸잖아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유포까지 특정 정당이 하면서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주최 측은 이번 주말 8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다음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서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개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부터 해나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부터 바로잡는 걸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위의 구체적인 위상과 방법에 대해선 오늘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검찰개혁 촉구 집회 참석 인원은 5만 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당시 인근에서 열린 서리풀 축제 참석 인원을 포함한다고 해도 20만 명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경찰의 인원 추산 방법인 이른바 페르미 기법을 적용한 결과라면서 200만 명 참석 주장은 여론 호도를 위한 숫자 부풀리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휴일을 반납하고 조국 장관 오촌 조카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조사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하며 쉼없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조 장관 자택 등에서 추가 확보한 PC와 USB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는 다시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개입 여부를 추궁하기 위한 막바지 조사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투자업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소환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주 소환이 유력한 만큼 질문지 작성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교수 소환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검찰의 부담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만큼 위법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돌아올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 결과를 통해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아들의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실활동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과 24일 서울시 평생교육국 사무실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찾아가 조 장관 아들 논란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이 고등학생 때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차례 회의 가운데 4차례만 참석하고도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보 농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조국 사태가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 27일 영남일보에서 열린 특강에서 진영 논리에 몰입돼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올바른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검찰개혁에 목숨을 거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의 적격자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홍성군 도축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도축장에 돼지가 몰려들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국 최대 양돈 산지인 충남에서 들어온 첫 의심 신고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면서 양돈 농가와 정부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국 확산을 우려했던 정부와 양돈 농가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 부검 결과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은 도축장에 돼지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날 정오를 기해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돼지 출하량이 급증하자 도축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면서 양돈 농가와 정부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주말인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돼지열병 의심 신고에 대해 긴장하며 군사작전을 방불하는 방역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저를 본부장으로 해서
전 공직자 또한 홍성군의 전 공직자가 정말 전쟁을 치른 심정으로 이 대배경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남 홍성군이 돼지 사육 마리 두수가 58만 마리로 가장 많은 데다 이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을 포함한 충남은 돼지 사육 두수가 1,227개 농가에 240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양경찰청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찾아서 나포어선과 어민에 대한 조사 시 동물검역본부가 함께하는 검역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과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하게 발생했는데 이들 국가의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해서 육지로 상륙시켜 조사하는 경우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이제까지보다 더 강도를 높여 전문기관과의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해진 대로 충남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주 태풍이 예보됐는데 질병 확산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돼지 농가 28곳이 몰려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안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죄다 가로막혔고 딱 하나 남은 길에서는 방역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차량 출입도 통제됐는데 평소 마을을 통과하던 버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장 주변은 오가는 사람도 통 없어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아래쪽에서는 지금 이 앞주부터 계속 출하도 못하고 폐수도 이렇게 이송 못하고. 호남과 영남을 합쳐 우리나라 돼지의 45%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도 일시적으로 도축을 멈추는 등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육가공품 단속과 지역 축제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모임 같은 거는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고 모국에서 가져오는 소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법 축산물 같은 게 있는지 이제 그 양농장 저기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2일과 3일 사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고 생석회를 깔아놨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라도 하면 지금껏 해놓은 방역 작업이 무용지물입니다. 태풍을 감안한 현장 관리와 매몰지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태풍 이후 필요한 생석회 제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까지 겹치면서 축산 농가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6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아침과 다르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의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지만 하늘 자체는 맑은데요. 오늘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하루 사이 중간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이 강화했습니다.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모레 밤 사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전남 목포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와 길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태풍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건국과 북중수교 70주년을 맞는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방중에 나설 경우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서 북중 공조를 과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이용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4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1,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꼭 중국을 방문해 북미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북중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한 요즘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방중 시점은 빠르면 이번 주로 점쳐집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이 잇따르는 만큼 북중 정상이 양국 공조를 과시하기에 적절한 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도 최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10월 6일을 전후해서 이제 보면 북중 수교 기념일이니까 그때를 전후해서 이제 1차, 2차도 보면은 왜 방중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전례를 비춰보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의 본격 재개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협상이 수준에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북미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을 경질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재 유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No lessening of the sanctions. There's only been an increasing of the sanctions, but very importantly, we have our hostages back, and that was a very big deal. And we got our hostages back. We have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from the past back, a lot of them,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 actually have a lot of them ready to start coming in again. So a lot of things have happened. 북한도 이달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계산법을 환영하는 담화를 연달아 발표하면서도 미국의 선핵 포기 입장 철회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주 방중이 성사된다면 북중 우호를 강조하고 대북 안전 보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기회로 삼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조치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위배했다며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남측 당국이 평양 공동선언에 어긋나게 무력 증강과 군사장비 현대화 책동에 매달리며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남측이 지난 1년 동안의 행적을 돌이켜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빼돌린 통일부 직원이 최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통일부 행정주사 A씨가 지난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탈북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탈북민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살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보육원에 잘 있던 아이를 다시는 학대하지 않겠다며 데려가 저지른 일이라 더 충격적이었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살 난 의붓아들을 25시간이나 강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할 말 없으시나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씨의 폭력성이 이전부터 드러나 이런 참사가 충분히 예견됐었다는 점은 주위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재작년 고작 3살이었던 A군을 때려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이 씨는 안 그러겠다고 보육원에서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A군 같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재학대당하는 아이들 수는 꾸준히 늘어 5년간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사리로 지난 1월 의정부에서 소변을 못 가렸다고 친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4살배기도 격리됐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직후 변을 당했습니다. 툭툭 치기만 하신 건가요? 후라이팬으로? 딸이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법에 피해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제도가 있지만 최대 4년까지입니다. 이후엔 꼼짝없이 공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력적인 부모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 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각 단계별로 민간에 위탁되어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권한을 강화하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든 사후 모니터링 지원까지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4번째 공판에 출석해서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앞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고 씨가 직접 모두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 씨가 직접 나서서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교정 공무원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 발생 4년 뒤에야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조현아 전 사장의 구치소 특혜 사건에 연루된 전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 3명에게 4년여 만인 올해 4월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품 100여만 원을 받고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 사용 등의 특혜를 제공한 1명은 해임됐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다른 2명에게는 정직 3개월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진그룹 관련 사건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또래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사건이 석 달 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질환과 행동장애까지 앓게 됐습니다.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CCTV 영상을 YTN에 제공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편의점을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입니다. 흰색 반바지를 입은 10대가 맞은편에 있는 다른 학생에게 손짓하며 다가갑니다. 주저하는 학생을 이끌고 앞으로 걸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릅니다. 피해 학생이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도 목 조르기는 10초 가까이 계속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손모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A군에게 불려나가 목이 졸려 쓰러진 건 지난 6월 초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손군의 머리가 아스팔트 도로에 먼저 부딪히면서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시 충격으로 뇌출혈과 뇌전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뇌기능 이상에 따른 인격 및 행동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나빠지고 자해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료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뇌전증에 대한 치료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께서도 장담을 하시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 A군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측에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래를 상대로 저지른 한순간의 폭행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국도에서 승용차와 3.5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7살 이모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트럭 운전사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서 60살 남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엔 서울 등촌동에 있는 1층 식당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기와로 된 식당 건물 92제곱미터와 내부에 있던 가재 도구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식당 주변 빌라에 사는 82살 홍모 할머니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을 많이 뽑는 13개의 대학을 상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학종의 취지가 퇴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스펙 논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종조사단은 최근 4년간 학종 지원자의 자료일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먼저 합격자를 중심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30개 항목을 살펴봅니다. 논문과 공인의학 성적, 외부 수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입니다. 논술과 면접 자료는 물론 고교 등급제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학생은 내신 등급이 일반고 출신보다 낮아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11월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이른바 자동봉진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폐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과 요소를 전부 빼면 학종이 내신만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해집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쓰는 세부 특기 사항으로 학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자는 학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 평가와 내신의 무한 경쟁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더구나 정시 확대 목소리마저 커질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전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보고된 사고와 고장 건수가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일본 원자력 규제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보고된 사고와 고장 건수는 모두 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도통신은 보고 내용의 약 90%가 원전 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국제평가 척도에 비춰볼 때 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안전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에 폭주해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참석 인원이 부풀려지고 대통령이 국민 분열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모였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 실현 가능한 조치부터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나 지나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아 다분히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한도의 3배가 넘게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여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의 신청자는 대거 탈락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집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검찰개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는 근조 검찰이라 적힌 검은색 현수막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춘장이라 풍자한 캐리커처까지 등장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수사팀이 배달 음식을 주문한 걸 빗댄 겁니다. 정치 검찰이라며 검찰을 손가락질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정치 검찰 공수처를 윤 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도 집회 관련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기야 윤 총장은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반대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개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란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혼재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검찰의 속내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 투자를 받아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 달 3일, 오는 금요일인 만큼 검찰은 코링크 설립과 투자업체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번 주 초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참석 인원이 부풀려졌다며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SNS에 서초동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촛불이 다시 켜졌다며 함께하지 못한 마음속 촛불까지 합치면 그 수는 1,000만 명 내지 2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집회에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민심을 거스른다면 검찰 개혁의 그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며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집회 당시 인근에서 열린 서리풀 축제 관람객을 고려하지 않고 여당이 집회 참석 인원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당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은 관제 데모의 끝을 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회가 있었던 서울 서초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검찰개혁 집회 참석 인원은 5만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10만 군중대가 그 광장의 평양시 군중집회 광장을 가득 채운 100만 내지 200만이 들어갈 그런 장소가 아니다. 다른 야당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 감싸기와 검찰 비판으로 국민 분열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지만 정의당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두고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모였다는 판단에 따라서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을 청와대도 주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표현된 거라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도 검찰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이 확인된 거라며 대통령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청와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관행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관련 수사의 진행 양상을 볼 때 검찰의 개혁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로 보입니다. 그런 이제 조직의 논리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랍니다. 물론 검찰개혁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조치는 청와대나 정부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중요한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회 입법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개혁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반등하면서 부정평가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난 토요일 검찰개혁을 촉구한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여론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9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2%로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던 주 초반엔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2%로 2.1%포인트 상승해 40%대에 올라섰고 자유한국당은 30.5%로 2%포인트 하락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9.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소폭 상승했지만 바른미래당은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출근길인 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7도로 서늘함이 감도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모두 29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도 짙습니다. 여주의 가시거리가 90m 등 대부분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밤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다소 요란스러운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기온이 29도,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중형급으로 세력이 커졌고요. 진로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중국 해안을 지나서 2일 밤 사이 제주 서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또 목요일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목포 부근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와 개천절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해안에는 초속 40에서 50m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충남 홍성 도축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의심 사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성군 광천읍에 도축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1차 부검 결과 소견을 토대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도축장에 돼지가 일시에 몰려들어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확진된 이후 27일까지 총 9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양돈 1번지 충남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돼지고기 값이 요동칠 거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동 중지 명령은 풀린 상태지만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도소매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돼지고기 도매 시장은 수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잇따른 추가 확진 판정으로 전국에 일시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도축과 경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돼지고기 도매가는 물론 소비자 가격도 줄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동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흘의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돼지고기 값이 요동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 이어 국내 양돈 농가가 밀집한 충남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끝나면은 가격 변동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여부를 떠나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좀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이번 달 전국 돼지고기 공급량은 97만 3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 마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평균 돼지고기 값 역시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추가 상승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돼지고기 경매가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가격 인상과 소비 심리 악화가 겹치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회는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상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조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의 전액 손실 사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승용차와 3.5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부딪혀 6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오물을 흘리며 도로를 수십 미터 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승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승용차가 심하게 훼손돼 트렁크 부분만 겨우 형태가 남았습니다. 트럭 역시 앞유리창이 통째로 뜯겼고 바퀴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난 시각은 저녁 7시 50분쯤 승용차와 3.5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승용차를 몰던 67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며 천장할 것 없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아파트 3층입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집안에서 60살 남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위로 퍼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삼성동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널브러져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행여 밟을까 차들도 피해가기 바쁩니다. 새벽 2시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오물을 흘리며 도로를 수십 미터 넘게 달리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찰하던 경찰과 시민 신고로 강남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았고 부랴부랴 도로를 치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한강에서는 철인 3종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35살 노모 씨가 수영 경기 이후 사라져 경찰과 소방대원 수십 명이 6시간 넘게 현장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비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면회, 접견 많이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브로커가 개입해서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해임됐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도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검찰의 조치입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긴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에야 교정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관련 수사가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정당국 역시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일부러 그걸 늦추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늑장 징계와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교정당국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도 모자랄 사안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 40명 가운데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징계자 가운데 3명은 파면됐고 나머지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고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려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회의가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로 바꾼다고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집값이 비싼 서울의 신청자는 대거 탈락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개시 엿새 만에 신청 금액이 한도인 20조 원을 넘었고 지난 26일에는 50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최종 신청 총액은 60조 원도 넘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탈락자가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자 중에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출이 승인되는데 서울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다른 지역의 서너 배나 될 정도로 집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상한선인 6억 원보다도 커트라인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에 신청받았을 때는 사실상 커트라인이 5억 원 수준이었고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커트라인이 대폭 낮아지면 신청 상한선인 9억 원 때문에 불거졌던 서민형 기준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주택가격 분포, 예상 커트라인 등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국의 9대 수출 주력 산업을 중국, 일본과 비교한 결과 중국이 가장 앞섰으며 미래에도 중국이 우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대 산업별 협회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0년에 3국 간 대표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개수는 일본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 2개, 중국 1개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7개, 한국 1개, 일본 1개로 바뀌었고 2024년 말에는 중국이 8개로 늘고 한국은 1개에 그치며 일본은 1위 품목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이 다음 달부터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올립니다.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할 국민은 별로 없을 텐데요. 노인에겐 좀 더 큰 부담입니다. 증세 부담을 덜겠다며 내놓은 대책마저 실효성이 없어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8%인 소비세가 10%로 오르는 증세를 코앞에 두고 대형 쇼핑센터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쌀 때 잔뜩 사두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2%만큼 더 들게 돼 걱정이 앞섭니다. 2% 上がったら大変だもんね. 특히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노인들에게 증세는 치명타입니다. 오사카의 한 여성 독거노인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뭘 더 아끼라는 것이냐며 한숨 지었습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식료품 등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한해 현재 세율 8%를 유지하는 경감책을 마련했지만 조건이 너무 복잡해 오히려 화만 돋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음식을 사 테이크아웃하면 세금이 8%지만 매장 안에서 먹으면 10%가 적용됩니다. 또 생수는 8%지만 가정용 수돗물은 10%, 팥빙수 얼음은 8%지만 생선 냉동용 얼음은 10% 등 이런 식이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どこで 8% になって何が 10% なのかがやっぱりいまいち分かんないので正直頭を抱えましたよね。はい。どうすればいいんだというような 미중 무역 마찰과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가뜩이나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아베 내각이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인 전시회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취소 결정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와 사이트 체인지에는 어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87,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일본 문화청은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기획전을 통해서 한때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8억 6천만 원을 교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했죠. 미국인 과반수가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BS 방송이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5%가 찬성했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응답 양상은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7%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77%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조사에 47%가 지지했습니다.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조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43%씩으로 같았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이후 탄핵 추진을 지지하는 여론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요즘 할아버지 유튜버들의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걸그룹 노래는 물론 헬스, 법률 상식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러 화제를 모았던 지병수 할아버지의 노래 미쳤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할아버지 손담비, 할담비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주목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구독자 13,000명, 유튜브에 올라온 사진들은 조회수가 20만 회에 육박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면서 그냥 하다 보면은 다 좋아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네들 항상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으로 새기다 보면은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춤사위 같은 게 굉장히 현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 강철진 할아버지는 20대 못지않은 몸매로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운동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 팁을 말할 테니 잘 들어리슨 무릎 간격 좁게 하니 대퇴사독은 무릎 간격 넓게 하니 투비 때둔근. 보통 나이 지긋한 동년배만 찾을 것 같지만 젊은이들의 관심과 응원 댓글이 쇄도합니다. 랩으로 노래도 직접 부르며 유튜버 스타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상 판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법관 출신의 박일환 할아버지는 법률 상식으로 10개월 만에 4만 명의 구독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혼 문제나 상속 등 생활 속의 소소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법이 있어야 살고 힘이 많은 사람은 법 없이도 얼마든지 어디 가서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법이 참 고마운. 친할아버지처럼 푸근한 이미지의 할아버지 유튜버들이 연륜이 묻어나는 정보와 친근함으로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필름이 끊어졌다 이런 말 많이들 쓰시죠. 술을 마신 뒤에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하는 말인데 수국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 술을 많이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는 기억의 형성에 중요한 기전인 시냅스 가소성의 형성을 막 방해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기억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의 한 벤처기업과 대학이 수국에서 이런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수국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버려지던 잎에서 ACHM이라는 물질을 추출한 겁니다. 블랙아웃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알코올성 치매하고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수국 추출물에 알코올분해, 간 보호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남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업체에게 제품화 그리고 제품 검증에서 투자까지 그리고 판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를 받아본 한 제약회사는 곧바로 추출물을 납품받아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관상용 외에는 뾰족한 쓰임이 없었던 수국에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줄무늬 유니폼만 19년을 입은 원클럽맨 이동현 선수가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스타들과 비교하면 화려하지 않지만 이동현이 걸어온 길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LG가 두산에 0대3으로 뒤진 7회 초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LG 투수 이동현이 개인 통산 701번째 등판에 나섭니다. 2001년 LG에 입단해 한 팀에서만 뛴 19년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한 타자만 상대한 이동현의 마지막은 로켓이란 별명에 걸맞게 가장 이동현다웠습니다. 시속 139km 직구로 헛스윙 삼진. 이동현이 포효하자 만원 간죽이 들어찬 잠실 야구장엔 감동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9년 선수 생활을 끝낸 이동현은 투수 코치를 대신해 마운드에 오른 팀 선배 박용택에게 공을 건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둘은 LG가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2002년 준우승 지역들입니다. 2001년 LG에 입단해 통산 53승 47패 41세이브 113홀드. 특별할 것 없는 성적이지만 팬들을 열광시킨 특별함은 그가 보인 프로 정신에 있습니다. 세 차례나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이동현은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재활을 거듭해 19년 동안 묵묵히 LG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제가 LG 트윈스가 우승할 때 제 인대를 바치지 못한 게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아버지의 시구를 받고 큰 절을 올린 이동현은 경기 후 공식 은퇴식에서 아내와 아들을 마주하곤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3살 된 아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듯 토닥토닥 아빠를 다독여 뭉클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경기가 은퇴식 경기가 되었어요.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서 와준 오빠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프로야구의 인기가 위기를 맞은 지금 마지막까지 팀과 팬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이동현은 의미 있는 울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19년 동안에 트윈스의 18번 이동현 선수를 응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리즈 직행을 노리는 SK와 두산의 선두 경쟁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그제 SK의 독주를 끝내고 공동 선두로 도약한 두산은 잠실 경기에서 LG를 3대 0으로 누르고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SK도 대전에서 한화를 2대 0으로 물리쳐서 두 팀은 승차 없는 공동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프로축구 상주 상무가 서울을 2대 1로 꺾고 5경기 무승에서 탈출했습니다. 상주는 전반 21분 류승우의 선제골로 앞서간 뒤 후반 1분 서울 패시치의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1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상주는 6위 포항과 격차를 승점 2로 유지해서 상위 스플릿 진출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포항은 일류첸코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경남을 1대 0으로 물리쳤고 강원과 인천은 2골씩을 주고받고 2대 2로 비겼습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4도로 선선함이 감도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도 짙습니다. 여주의 가시거리가 90m 등 대부분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오늘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밤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다소 요란스러운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9도, 울산과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중형급으로 세력이 커졌는데요. 태풍은 내일 오후 중국 해안을 스치듯 지나서 2일 밤 사이 제주 서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개천절인 목요일 목포 부근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한다면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와 개천절,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40에서 50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2일 남해안에는 만조 시각이 겹쳐서 해일 피해까지 우려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